한 권의 책을 읽으며 그 안에 이야기를 나누고 사유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나누는 시간. 뉴스공감 월간 책 첫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월간 책 코너지기 라이너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김경집 전 가톨릭대 인간학 교육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라이너님이 일단 월간 책 코너지기 맡아주셨는데 제가 지난번에 같이 영화 얘기도 오랫동안 하고 제가 영화 전문가로 평론가로 알고 있는데 네. 책을 지금 맡아주셨어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 평론가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책 얘기를 하게 되느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원래 책을 또 좋아하기도 하고 예. 소시적에 소설을 좀 썼습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을 여러 편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소설 책을 내기도 했고 또 올해도 물론 영화 평론서지만 책을 또 내지 않았습니까? 예. 책을 굉장히 좋아한다. 그래서 책 얘기를 많이 해드릴 수가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라이너님하고 얘기했을 때 영화도 만드신다고. 네, 영화 감독으로. 예. 네, 장편 영화 인격살인이라는 영화를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다재다능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왜 시사 프로에서 책을 이야기하는지, 책과 뉴스 이게 또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는지 이 질문에 좀 답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교수님. 예. 책과 뉴스 이거 어떻게 연결을 좀 지어볼까요? 상극이에요. 상극인가요? 우선 책을 안 보잖아요. 책 안 읽어요. 안 읽어요. 예. 그 이유는 책이 싫어서가 아니라 책의 대체물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이전에는 우리가 지식이나 정보나 모든 거를 얻을 수 있는 게 거의 책을 통해서였어요. 잡지나. 근데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다양하고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영상 매체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예. 굳이 책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 영상은 우리 시대가 누리는 어떤 특혜고 선물이긴 하지만 제공자의 속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제공자가 만들어놓은 해석에 따라갈 수밖에고 나는 개입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근데 책은 내가 이해를 못하면 천천히 읽어요. 이게 쉬우면 빨리빨리 읽어요. 다시 읽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고요. 예. 사유의 속도를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템포를 내가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중요한 역할인데 영상의 시대에서 잘못하면 이 근육이 너무 약화가 되면 예. 사유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지금처럼 정말 많은 정보나 이런 것들이 쏟아질 때는 내가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시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려면 사유의 힘이 필요하고 그 사유의 근력을 키워주는 게 저는 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상극이지만 두 개가 결합되어야 되는 어떤 당위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경직 교수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예. 이게 문서나 책이나 이런 형태로 우리가 활자의 형태로 보면은 단번에 알 수 있는 정보나 지식들을 영상으로 보려면은 30분 40분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번에 한 5분이면 알 수 있는 것들도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 활자 매체가 주는 어떤 정보 전달력이 좀 탁월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처럼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예. 어두운 세상에서는 항상 이런 어떤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지 이 세상에. 저들은 도대체 왜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 답을 구해야 되는데 이 시사 방송만 보다 보면 답은 아무도 안 주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문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좀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책이 제공하는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좀 거둘 수 있을 것 또 같아요. 다른 점을 든다면 저는 예. 책은 기호잖아요. 문자라고 하는 기호예요. 기호를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그 기호가 그려내는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상력을 키우는 데에도 저는 문자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책만 봐라가 아니라 가끔이라도 책을 보면서 그런 어떤 힘을 좀 키워주는 게 훨씬 더 유익하고 컨텐츠를 생산하는 능력에도 도움이 될 거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소개할 책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에요. 네.
이 책을 저는 이제 읽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고통스러웠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왜 고통스러웠냐면 두 분이 말씀하신 것들을 제가 종합을 좀 해보면은 제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매체를 이제 이용하면서 제가 또 매체에도 많이 등장도 하지만은 이용하면서 보거든요. 저는 하루에 기사를 한 50개에서 100개 정도 읽고요. 예. 그리고 또 굉장히 그 많은 유튜브들을 굉장히 또 요약해가지고 빨리빨리 봐야 되는 또 정보들이 요즘 유튜브에 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또 막 돌려 빨리 감기 하면서 막 이렇게 보고요. 막 이렇게 하다가 책을 읽으려니까 저는 그러니까 책도 많이 읽어요 사실은. 그런데 책을 다 읽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빨리 정보를 습득해야 되니까 사회학 서적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러니까 실무책으로 안 사고 거의 전자책으로 사거든요. 한 달에 한 3-4권 정도로 전자책을 사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딱딱딱 읽어요.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예, 내가 아니, 필요한 부분만 딱 공격적으로 예, 그러니까 읽고 찾기 빠지는. 기능을 한다기보다는 굉장히 빨리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읽다가 안 필요한 부분이면 쩍쩍쩍 넘기고 그래서 그런 류의 읽기에 너무 제가 익숙하다가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려니까 이게 왜 10대와 20대가 많이 읽지 이거를 옛날에 그랬다는데 너무 정말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는데 근육이 제가 없구나. 정말 많은 그 활자 매체도 읽고 이제 영상 매체도 보지만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 근육이 조금 많이 쇠퇴했구나. 이거를 제가 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시는 이제 유튜브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도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월간 책의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기회가 되시면은 데미안 한번 읽어보시면은 내가 얼마나 근육이 부족한지를 새삼 깨달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김 박사님이 모처럼 읽었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이 책의 내용도 그렇지만 읽는다는 행위 자체도 좀 그렇잖아요. 저는 낱말을 만져보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영상을 이렇게 눈으로 감각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글자는 만져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더듬어보고 만져보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우리가 퇴화되면서 되게 불편한 거예요. 예. 근데 그 만져보는 힘이 수많은 어떤 상상력, 컨텐츠, 사유 이런 것들을 키우기 때문에 의도적으로라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데미안이 이제 첫 책인데 이번 달 이 책을 골라주신 이유, 라이너님. 저를 왜 괴롭히셨나요? 일단은 제가 좀 데미안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오랜만에 데미안을 다시 보니까 예. 가슴이 막 두근거리고 막 이렇게 너무 뭉클한 그런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됐는데 이거 선택한 이유는 사실 수능이랑 관련이 있어요. 수능이요? 네, 얼마 전에 오. 수능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뭐 의대 증원 발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교육이라거나 혹은 성장 그리고 청소년기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데미안 얘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수능 얘기가 나오니까 뒤에 저희가 또 그 얘기도 같이 해보면서 좀 이 현실과 연결지으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 데미안,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네. 김경직 교수님이 고전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시더라고요. 굉장히 유명하고 다 읽었을 것 같지만 아무도 읽지 않는 그게 고전이다. 그러고 권해요. 나한테 권해요. 이런 거 무슨 꼭 읽어. 100대 필독 도서. 네. 데미안을 읽어보셔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예 안 읽어보신 분도 많으니까 아주 짧게 요약을 좀 해주시죠. 데미안. 정말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 이야기는 싱클레어라고 하는 한 소년의 성장 이야기예요. 근데 이 소년이 성장하는데 데미안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비한 속성.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보기에 너무나도 어른스럽고 이런 속성에 자꾸 물들어가면서 이 성장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뭐 크로머라는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에바 부인을 사랑하기 그 데미안의 어머니를 사랑하거든요. 친구 엄마를 친구 사랑하나요? 엄마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걸 예. 다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예. 싱클레어의 성장 그리고 싱클레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성장했는가 요거를 표현한 작품이다. 청소년기에서 대학생을 거쳐서 청년으로 요 그렇죠. 기간 정도를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죠. 뭐 이제 이게 데미안이 이제 주인공으로 아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인공은 싱클레어다. 그렇죠. 싱클레어는
굉장히 뭐 부자까지는 아닌 것 같고 좀 유복한 중산층 이상의 가정 요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배경이 이제 뭐 헤르만 헤세도 이제 19세기 그러니까 20세기 뭐 19세기 여기에 걸쳐 있는 인물이니까 그때의 독일상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는데 학교에 갔는데 허세도 부리고 그러다가 일진을 만나요. 크로머라는 맞아요. 일진. 일진을 일진을 만나죠. 만나가지고 뭐 소위 말해서 삥 뜯기는 그래서 그 삥 뜯기고 막 돈도 뜯기니까 본인도 그래서 좀 나쁜 짓도 하고 막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싱클레어가 일진 크레머를 만나면서 처음에 문화적 충격을 받고 했던 선택은 굴종이다. 뭐 이런 거예요. 굴종 이거는 좀 어떻게 요 소설의 전개가 처음 시작이 그렇거든요. 환경을 유복한 환경을 묘사하다가 바로 이제 좌절, 굴종 뭐 이런 게 시작이 되는데 교수님은 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저는 그 싱클레어는 상당히 모범적인 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지향을 가지고 있고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고 학교에 가서 이제 이상한 집단도 보고 뭐 다양한 사람을 보는데 거기에서 두려움도 갖게 되고 어떤 신기함도 갖게 되고 갈등도 겪고 뭐 이런 게 있죠. 우리랑 비슷한 거예요. 크로머라고 하는 악동을 만났을 때 주목할 거는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힘센지 일진이. 그러니까 나도 좀 너랑 같은 물들은 적이 있거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툭 던지는 계기가 있어요. 허세를 좀 부렸죠. 그게 뭐냐면 네. 나도 어떤 가게 가서 뭐 훔친 적이 있거든. 뭐 이러고 이제 과시를 해요. 그게 위약성이에요. 그러니까 위선도 문제지만 위약도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많이 할 수 있는 게 이 위약이에요. 애들 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내가 세 보이려고 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근데 그게 빌미가 돼서 크로머가 너 나한테 2마르크씩 바치지 않으면 내가 그 가게 주인한테 일러버릴 거야. 그거에 지금 멱살을 잡힌 거예요. 예. 그래서 끌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기의 어떤 그 굴곡, 갈등 이런 것들을 되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의례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굴종이 그냥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 내 약점이 상대한테 잡힌 거죠. 근데 그 이유는 내가 굳이 위선을 떤 게 아니라 위약적으로 했던 게 나타난 어떤 반작용. 그래서 그 시기에 그 행동의 어떤 불안정성, 판단의 불안정성 이런 것들도 아주 깊이 함축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라이너님 이거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이 장면. 저는 이제 뭐 물론 교수님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이신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지점이냐면 저는 왕따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 왕따가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슷한 상황을 굉장히 많이 받고 겪어도 봤습니다. 처음에 그 부분은 너무 맞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크로머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크로머가 거기서 보면 자기가 이 아이들을 전부 다 리드하고 있고요.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힘이 세니까 너희는 내 말을 믿어야 돼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싱클레어는 뭘 느끼냐면 자신의 이 비싼 옷들 그러니까 그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는 자신의 이런 배경들 때문에 자기가 그 집단 내에서 버림받을 것을 두려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계급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크로머는 이 크로머가 가지고 있는 거랑 다르게 싱클레어는 막 라틴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라틴 문법 학교인데 그거 다닐 정도면 굉장히 유복한 겁니다. 예. 그런 아이다 보니까 그 크로머는 얘한테 돈을 뜯을 만한 그런 개연성이 있는 거고 싱클레어는 그러한 폭력과 그런 협박을 처음 당해보죠. 처음 당해보는 외부 세계의 이런 질서에 바로 굴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감정적으로 저도 보면서 왜냐면 제가 성장기 때 많이 겪었던 일들이니까 돈 뺏는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부모님들이 몰라서 그렇지 아예 모르고 있어서 그렇지 자기 용돈 뺏기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지금 여기에서 돈을 뺏길 때는 만 10세, 11세 요때쯤인데 그게 길진 않죠. 길진 않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빼앗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싱클레어가 아주 전형적이다. 전형적으로 끌려간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옛날 말씀하시니까 이제 저도 이제 중학교, 초등학교를 지난 이제 저 때는 이제 국민학교였죠. 근데 이제 중학교에 갔을 때 문화적 충격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일진이란 표현은 저 때는 없었는데 한 40년 전 거의 그 정도였으니까 그쵸. 거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건달들이 학과에 그러니까 같은 반에 있는 건달들이 정말로 애들을 이유 없이 때리더라고요. 이유 없이 때리죠. 예, 이유 없이 때려요. 그러니까 이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맞설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였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선택한 거는 걔들하고 저도 친해졌습니다. 물론 제가 못된 짓을 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친해져서 같이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를 폭력으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하지만은 더 이탈하지는 않았고 그 선을 지키려고 굉장히 내적 갈등이 굉장히 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요거를 보면서 굉장히 싱클레어도 굉장히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굴복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그런 짱이나 뭐 일진 애들이 사람들을 괴롭히는 걸 보면 걔네가 반드시 뭐 덩치가 좋거나 싸움을 더 잘해서 아이들을 겁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분위기와 그 어떤 욕설이라든지 이런 선을 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이 다른 아이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품게 만들어요. 한 번 두려움을 품으면 그 폭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한 아이를 정말 너무나도 정말 저 친구가 저러다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괴롭히는 걸 봤는데 그걸 보면서도 어떤 학생도 나설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1년 내내 보면서 살아야 했어요. 저는 굉장히 비겁한 그런 방관자로 살 수밖에 없었고 대부분이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 나이대의 심리 상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굴종하냐라고 했는데 예. 굴종도 결국은 간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저항하면 그러니까 저항을 하지 않으면 한 대 맞고 끝날 거를 저항하면 2대 맞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지금 2대를 안 맞을 뿐이지 매일 한 대씩 맞는 거예요. 그 지금 우리가 권력에 굴종하는 거랑 거의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예전에도 뭐 폭력 서클 많았어요. 예. 그런데 어떤 불문율이 있었냐면 예를 들어 우리 반에 제가 무슨 폭력 서클에 들어있는 양아치예요. 근데 우리 반 아이는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자기 반 아이를 건드리면 그건 진짜 생양아치예요.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다른 이제 뭐 종로나 이렇게 시내로 나와서 자기 학교 애들을 건드리는 건 양아치예요. 생양아치.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학교 애들이 누구한테 맞으면 가서 싸워주는 뭐랄까 그 어떤 협객 같은 예,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런 서클들의 친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런데 가입한 걸 알지만 내가 굳이 쟤를 멀리해야 될 까닭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언젠가부터 바뀐 거예요. 그건 뭐냐면 작은 집단 안에서의 경쟁에서 내가 우위에 서야 내가 살아가는 게 편타라고 하는 걸 애들이 어느 순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에서 저는 제일 그 과정 그런 폭력이나 왕따에서 우리가 어른들이 주목해야 되는 거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한 구조로 볼 게 아니라 그 나머지 학생들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그 행위를 보면 분노해요. 저 나쁜 새끼, 저 못된 년 이러고. 근데 그게 자기 합리화예요. 예. 실제로 나가서 쟤를 위해서 뭐 맞서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게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냐면 난 제 약자 편 아니야. 그래서 걔를 못 살게 굴어야 나도 강자 편이라고 하는 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증명되죠. 드러나는 식으로 돼요. 죄의식이 없어요, 그거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어른들이 특히 주목해야 되는 거는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사회인이 됐을 때 예.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 이건 가벼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각자의 경험들이 있을 테고 예. 이 교수님하고의 또 제가 다녔던 세대하고 또 세대가 세대 차이가 다르죠. 완전 있어가지고 다르죠. 완전 네. 달라가지고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친구들이 의협심이 있었는데 저 때는 완전 양아치였거든요. 완전 양아치죠. 반에서 애들이 삥을 뜯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났죠. 그러니까 그건 왜냐면요. 예, 예. 말죽거리 잔혹사랑 똑같은 거예요. 말죽거리 장국사. 예. 내 반 아이들은 내가 힘의 서열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건드렸을 때 리스크가 없는 줄 알아요. 근데 만약에 외부 사람하고 붙으면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또 그날 컨디션에 따라 다르잖아요. 리스키예요. 예. 그건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다 간봐놓은 거에서 내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뭐
정치도 그렇지 않아요? 이 안에서는 예? 왕노릇하고 밖에 나가면 빌빌거리고 그거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이제 현실을 이제 이게 적응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굴종해 나가는 과정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좀 정치 상황이 어지럽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굉장히 낮은 편인데 사람들이 이거에 그냥 다 익숙해져 버리는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일종의 굴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런 굴종.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서 약자의 편에 들게 되면 굉장히 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약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약자의 편을 드는 게.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늘 느끼는 게 이 폭력을 휘두르거나 이러다가 선을 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거의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예. 그런 친구들은 제가 관찰한 바로는 이 폭력이나 혹은 상대를 협박하는 그런 과정에서 전능감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기보다 분명히 명백하게 모범생이고 공부도 정말 잘하고 똑똑한 아이인데 자기가 이렇게 툭툭 건드려요. 돈도 뺏고 때리기도 해요. 그러면 어떤 평가를 내리냐면 멍청한 아이, 머리가 나빠라고 생각해요. 자신은 아무런 그런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인 그런 게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사람들을 때릴 수 있고 친구들을 때릴 수 있고 자기가 마음대로 괴롭힐 수 있고 쟤네는 바보처럼 내 말을 들어. 다 바보들이야. 이런 전능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계속 넘게 되죠.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도 뭐 도처에 존재하죠. 근데 이제 이 소설에서 보면 데미안이 그걸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정확하게 뭔지는 소설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근데 이 책을 처음에 읽으면 이제 전 중학교 때 읽었는데 읽으면서 무슨 생각들을 대부분 할 거냐면 둘러봐요. 나한테 데미안 어디 있지? 내가 누군가에게 데미안이 돼줄 수 없을까? 이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 부분은 꼭 한번 좀 새기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든 어른이든. 예. 그러니까 누군가 나를 보호해 줄 사람을 생각을 먼저 하는데 내가 누군가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동시에 나와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데미안이 등장을 해요.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이제 전학인가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네. 근데 이 묘사도 그렇고 데미안은 뭘까요? 이게 외모도 약간 나오는 것들 보면 약간 중성적인 느낌이 그렇죠. 있고 여성스러움이 있죠. 예, 굉장히 나이도 많아요. 예. 그리고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작가는 도대체 이 데미안이란 존재를 뭘로 어떤 걸로 좀 이렇게 상정을 하고 이거를 한 걸까? 뒤에 보면은 약간 브로맨스 같은 건데 약간 키스 같은 것도 네, 주인공하고 마지막에. 하는 마지막에 뭐 그런 장면도 있어요. 어떻게 좀 이 데미안은 뭘로 이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한 두세 가지 생각을 하는데 이런 청소년 문학이나 청소년들을 다룬 작품에 보면 데미안류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굉장히 나약하거나 혹은 순진한 자아를 가지고 있고 그런 주인공을 옆에서 도와주는 굉장히 어른스러운 동년배. 나이가 뭐 한두 살 더 많아도 되고요. 그런 캐릭터들이 뭐 만화나 뭐 소설이나 일본 만화에 많죠. 예, 가리지 않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막 이끌어주죠. 그런 거의 원류가 저는 데미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싱클레어가 데미안을 만난 것처럼 누군가가 나를 구해주길 원하지만 현실에는 데미안은 없거든요. 그게 좀 생각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런 동성애적인 코드 이런 것도 그때 나이 또래의 아이들 중에서 이런 어떤 성 정체성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남자들끼리 뭐 좀 성적인 행위를 한다거나 그런 것들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제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남자 아이들끼리 목욕탕에 가면요. 한 8살, 9살. 그러면 그 동네에 양아치인 청소년이 있어요. 걔네들이 이렇게 불러서 예. 이런 행위를 시켜요. 예, 너무 깊이 묘사는 묘사는 안 하겠지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되게 종종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그 아이들 시대에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싱클레어는 혼재돼 있는 거죠. 예. 데미안을 향한 어떤 이상적인 형태와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사랑이라든지 이런 청소년기의 감정 이런 게 데미안에게 꽉 응축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예, 교수님. 이게 이 사람의 자전적인 면이 되게 강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 소설 냈을 때 헤세라는 이름으로 안 냈거든요. 에밀 싱클레어. 예, 싱클레어라는 이름을 낸 거는 이제 파장을 생각했기 때문인데 42살에 자기가 살아온 걸 이렇게 반추하면서 쓴 건데
이 사람의 어떤 삶에서도 그런 과정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0세기 초반에 독일,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더 그랬고 예. 당시의 어떤 그 사회 구조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절망, 좌절, 갈등 이런 것들이 투사된 모습들일 거예요. 그랬을 때 데미안은 구체적으로 누구다. 실제로 데미안은 몇 마디 툭툭 던져 신비로운 말을 하는 것 이외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뭐가 묘사되거나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거는 예. 어떤 투사라든지 아니면 일종의 메타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낫지 않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그래서 들어요. 데미안을 만나면서 이제 주인공이 변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본인도 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악행도 저지르고 또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도 좀 비뚤어져 있거나 그런데 이제 변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지금의 현실하고 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에 이제 뭐 수능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싱클레어가 이 변화하는 과정 그리고 지금 우리 현실 어떻게 좀 연결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데미안이 크로머를 해결해 준 거는 그냥 저는 되게 그 소설 기능적인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데미안에게 반하게 만드는 예. 그런 요소였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싱클레어를 뒤흔든 얘기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예요. 예. 카인과 아벨. 네, 카인에게 표식이 있는데 그 표식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강자의 전혀 표식. 다른, 네, 그렇죠. 강자의 표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해석. 그러니까 싱클레어가 늘 듣던 그런 말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해석을 들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싱클레어가 거기에서 충격을 받고 데미안처럼 생각하고 데미안처럼 판단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자신의 영혼이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예. 근데 그게 뭐냐면 이 헤르만 헤세는 그 데미안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요거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클레어는 그런 비판적인 사고 방식을 처음 겪어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그냥 원래 이런 거야 그렇게 얘기 들으면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말았던 친구가 이제는 이게 정말 옳은 걸까? 이거를 정말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걸까? 라는 비판적 사고를 하게 되죠. 예. 저는 이 현실이랑 비교해 보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어떤 교육들 이런 지금의 어떤 경쟁 이런 거는 사실 지금 저도 예전에 저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겪게 되는 그런 경쟁의 압박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경쟁이 성장을 위한 경쟁이었다면 좋은 대학을 가고 이런 것이 내가 성장하고 내 가족과 사회가 성장하기 위한 경쟁이었다면 지금은 단지 평가받기 위한 전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경쟁이 아이들을 굉장히 병들게 만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데미안의 이야기가 그런 부분에서 좀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 예를 들면은 이번에 수능에 보면은 예. 뭐 의대생을 한 2,000명, 1,509명 정도를 증원하니까 또 N수생이 많이 늘어났지만은 예. 굉장히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하거나 다른 상상력을 발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틀에 갇힌 방식으로 이거를 사고를 하고 가장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역대 최고의 N수생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틀을 깨지 못하는 것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성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평가라고 말씀을 지금은 평가고 저는 두 개가 다 생존에 몰아져 있는 것 같아요. 생존에 몰아져 있고 청소년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행복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생의 황금기가 몇 살이냐면 4살에서 7살이에요. 아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 별 고민 없이. 예. 그러니까 뭐 3살까지는 인지력이 없으니까 빼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가 그냥 별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요.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지옥의 입시 레이스가 시작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거기서 한번 도태되면 구제를 안 해주고 그냥 두고 가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과정은 너를 밟아야 내가 사는 거예요. 타인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그게 사실은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나은 점수를 받아서 보다 안정적인 직업을 얻고 보다 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 오메가인데 예.
무엇을 하고 살지,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지, 또 같이 더불어 살려면 어떤 공동체가 우리한테 필요한지 이런 교육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좀 더 나은 직업을 선점해야죠. 청소년기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인지예력밖에 없어요. 할아버지의 재력과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적당한 무관심이 섞여서 예. 이 안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성숙하고 뭐랄까요, 어른이 되어 성장하고 이거는 저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닉의 달팽이 듣겠습니다. 집에 오는 길은 때론 너무 길어 나는 더욱더 지치곤 해 문을 열자마자 잠이 들었다가 깨면 아무도 없어 좁은 욕조 속에 몸을 뉘었을 때 작은 달팽이 한 마리가 내게로 다가와 작은 목소리로 속삭여줬어 언젠가 먼 훗날에 저 넓고 거칠은 세상 끝바다로 갈 거라고 영원히 갈래 잠시 산불 예방 관련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영농 부산물,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요. 산림이나 산림 가까운 곳에서 흡연,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도 금지가 됩니다. 입산 시 라이터, 버너 등은 휴대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이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과실로 산불이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산림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제 교수님께서 또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틀에 대해서 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자전적 수술이라고 헤르만헤세의 자전적 수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아보니까 그때 헤르만헤세도 이런 본인이 성장을 하면서 이런 교육에 적응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퇴학도 당하고 정신병원에도 입원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이 사람 그러니까. 작품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뭐 수레바퀴 아래서란 그날 구체적이고 지화사랑도 보면 그런 구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화사랑. 이 사람의 특징은 두 개의 항을 놓고 계속 대립을 시켜요. 그런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걸 다시 읽어보면서 무슨 생각이 이렇게 드냐면 나한테 크로머가 없을까? 내 안에 크로머도 있고 데미안도 있고 에바 부인에 대한 어떤 사랑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퍼스널리티 안에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어떤 한 가지에 대해서만 배우거나 학습되거나 훈육되는 그런 방식을 옳다 이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고 그것들이 서로 내 안에서 내가 타자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변화 성장하는 게 있지만 내 안에 그런 면들을 발견하고 어떻게 그거를 추스를 수 있는가 이런 점을 봤을 때 그게 제대로 된 어떤 성장 소설 성장에 관련된 이야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저는 이제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 독일도 당연히 이런 아주
획일화된 교육을 그때 당시에 했었겠죠. 예. 근데 이 데미안을 바라보는 싱클레어의 어떤 감정 상태나 이런 걸 보면 싱클레어의 굉장히 개인적인 감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벌이는 그런 감정의 싸움들이 많아요. 예. 마치 그 영화 이 소설에 보면은 베아트리체가 등장을 하는데 자기가 이름 지어준 베아트리체 소녀. 그 소녀를 사랑하게 되죠. 사랑을 느끼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 그거를 종교처럼 생각해요. 완전 단테예요. 네, 그녀와 전혀 어떠한 교류도 없고 교감도 없는데 혼자 스스로 사랑하고 그녀를 숭배하고 그녀의 어떤 종이 되는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고 이런 식의 관계 맺기를 한단 말이에요. 단테랑 똑같죠. 똑같은 거죠. 그 뭐 독일 사람들이 그런 거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제 데미안이라고 하는 존재와 자신의 관계도 그런 식으로 이제 관계 맺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지금 어떤 교육 관련해서 이제 자기를 알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정말 그런 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한국에도 있었잖아요. 그 오마이뉴스에 그분이 만드신 학교가 있는데 이름이 제가 갑자기 기억이 우연호 네, 기자. 네, 예. 그분이 설립한 그 1년 정도 거기에 가서 그 학교에 가서 이런 입시에서 벗어나서 고등학교 입시에서 벗어나서 1년 동안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그거를 보면 그거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우리한테도 저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 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냥 뭐 이런 입시 레이스에 시달린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지금의 교육은 사회적 분위기를 교육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때랑도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우리 때는 그래도 꿈이 뭐냐 그러면 꿈 정도는 그래도 과학자 정도는 말할 수 있었던 시대였어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저 꿈은 과학자인데 너무 힘들 것 같고요. 저는 그냥 뭐 적당한 대학 가서 그냥 직장인 하고 있지 않을까요? 미래의 저는 그렇게 초등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제 꿈은 저 꿈은 운동 선수인데요. 사실 제가 뭐 운동을 그렇게 잘할 것 같지 않아서 저 그냥 취업 못 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현실을 애들이 너무 잘 알아서 가슴이 아플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기사 보니까 유튜버가 1위이기도 하고 네, 그러는데요. 맞아요. 돈 예, 버니까. 예. 근데 또 유튜버로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 사회적 분위기를 그 초등학생들은 너무 잘 읽고 있는데 교육은 전혀 사회적 분위기를 교육에 반영시키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회와 따로 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이런 게 교육이 되게 보수적이잖아요. 보수적이죠. 교육자도 보수적이고. 예. 근데 교육은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저는 무조건 진보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교육이 보수적이 되는 이유는요. 과거를 살아온 사람이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과거의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는 고정 상수예요. 예. 과거를 살아온 사람과 미래를 살아갈 사람은 상수예요. 변수는 한 가지예요. 미래를 살아갈 방식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이러려면 사회가 역동적이고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눌러버리고 뭐 선생인데 왜 나서서 지랄이야 이러고 눌러버리니까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내 주어진 이런 일만 하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무슨 뭐 상상을 하거나 내 삶의 미래는 뭐지? 가늠을 해보거나. 그러니까 너 꿈 뭐냐? 그러면 어른들이 다 그러잖아요. 요새 배가 불러갖고 지 뭐 될지 생각도 안 한다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예전에 너 뭐 하고 싶니? 그러면 딱 금방 답 나온 게 내가 알고 있는 괜찮은 직업 2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중에 하나 고르면 돼요.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애들이 아는 것만 200개, 300개예요. 그 고르는 놈이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고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예. 알겠습니다. 생각이 너무 이렇게 좀 어른들이 맞춰놓고 한 것에 끌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좀 알겠습니다. 들어요. 이게 뭐 학교나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그 한 사회의 축소판이다. 저도 예, 이런 생각을 예.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것들을 지향하는 모습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과거는 조금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해 오던 과정이었고 지금은 이제 고도 성장에 달아라서 더 이상 성장하기 힘든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가 조금 제한적인 어떤 사회 환경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부 표현이 좀 세가지고 순화를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읽었지만은 새는 알에서 나오기 위해 투쟁한다. 알은 새의 세계이다. 누구든지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어쨌든 틀을 깨라는 거, 이거 결국은 이제 데미안을 만나고 데미안이란 존재에 대해서 또 이 싱클레어가 굉장히 자기는 계속 메시지를 던지고 얘기를 하는데 또 답이 없으니까 또 화도 내고 그랬다가 엇박자죠. 예, 우연히 만나기도 하고 같이 전쟁터에 뭐 대학에서도 만나고 전쟁터에서도 같이 뭐 종군과 참전도 하고 막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계속 이제 얽히고 설키는 건데 결국은 이제 이게 핵심적인 문장인 것 같아요. 틀을 깨는 거. 그런데 이제 아브락사스라는 게 도대체 뭔지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브라사스는 그 신의 이름이죠. 뭐 어떻게 보면 악마라고도 할 수 있겠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장 보면서 그 헤르만헤세 생각하는 게 이거 어떻게 보면 니체스러운 얘기 그렇죠. 아닌가. 니체적 초인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내면의 규범을 따르라 이런 얘기 자체가. 예.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 우리는 전부 다 낙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규율을 깨기 위해서 사자처럼 지내다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규범을 따르게 되는 이런 초인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게 우리에게도 굉장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깨려는 노력 자체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알이 있으면 그 알의 세계를 받아들이는 연습 이런 거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규범을 깬다는 것 자체가 규범을 왜 깨야 되는 건지, 규범을 깨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설명받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죠. 근데 전 이게 사실 무거운 주제일 수 있잖아요. 예. 이 센텐스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소설 한 권은 그냥 여기에 다 압축된 것처럼 흔히 생각하는데 전 조금 다른 면에서 좀 생각을 했으면 하는 게 너무 관념적이고 이념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기보다는 예. 때가 되면 저절로 깨져요. 아래서 투쟁하지 않아도. 근데 그런 사례가 이제 아까 베아트리체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모든 거죠. 내 가장 순수한 영혼이고 거기에 다 투사가 됐다가 뭐 말도 한 번 걸어본 적 없고 근데 그게 어디로 나중에 옮아가냐면 에바 부인한테 옮아가는 거예요. 사라졌다가 에바 부인한테 다시 그거는 무슨 소리냐면 유아기적인 사랑에서 예. 이제 이성에 눈 떠서 이성으로 바라보는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베아트리체를 바라보던 눈하고 에바를 바라보던 눈하고 같은 사람의 눈이잖아요. 예. 왜 그렇게 됐을까? 성장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그것도 일종의 아래서 깨어가는 과정이에요.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예. 어쨌든 무슨 상황을 겪든 우리는 성장하고 예, 있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이게 너무 이 문장이 무거워서 예. 이 문장이 나오면 거의 모든 게 다 수렴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교수님 말씀처럼 반복적으로 볼 수 있다면 새가 이제 알을 깨고 나와서 날아가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알을 깰 수 있게 도와준 거는 데미안이었어요. 예. 그래서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이 젊은 시절 인생을 거의 결정지을 존재거든요. 왜냐하면 베아트리체에게 그런 종교 같은 숭배 같은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베아트리체 얼굴을 그리다 보면 데미안이 나와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날아간 그 신의 아브락사스도 또 다른 알인 거고 그걸 깨고 다시 에바 부인을 사랑했을 때 그 에바 부인의 모습은 당연히 데미안의 모습이기도 하고 예. 나중에는 데미안이 에바 부인 대신 이렇게 키스를 전하기도 하고 네. 그런 걸 보면 이 싱클레어는 계속해서 자신을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가 계속해서 알을 깨워주는 그런 존재를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거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잘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은 중학생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도 너무 어렵더라고요. 예, 성장 소설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자꾸 권하는데 예. 저는 이거는 적어도 한 대학생 정도 돼서 소화할 수 있는 물론 뭐 중학생이 읽어도 나쁠 거는 없지만 딱히 얻을 게 전 별로 없다고 봐요. 너무 이렇게 틀에 잡혀 있는 선생님도 제대로 안 읽어놓고 애들한테 이거 목록으로 넣어서 너 읽어 이러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예. 대신 대학 정도 그러니까 청년기에 들어갈 때는
한 번쯤은 읽어봐야 내 삶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 내 삶이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짚어볼 수도 있고 네. 문장 하나하나 이렇게 만져보면서 내 삶을 이렇게 뭐랄까요 성찰을 해보면 매우 좋은 작품인 거는 분명하죠.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월간 책, 첫 책으로 대면 읽으면서 한국 교육 현실 그리고 한국의 현실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책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